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백발의 현인이라 그러면 백발의 현인 어떻습니까? 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진짜 올해 2023년의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은 어떨지 한번 천천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소장님 만나 뵈려고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아직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다. 네. 라는 톤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서 많이 내렸는데? 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그 부동산이 참 주식하고도 좀 다른 부분이 많고 비슷하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대중 심리로 움직인다는 부분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예, 비슷한데 이제 주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주식은 좀 뭔가 시세를 조작이나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고 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죠. 예. 네. 그다음에 개미들은 이제 보통 그 세력이 만들어 놓은 차트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인데 부동산은 세력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 관광버스 타고 우르르 와서 그건 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과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이 좀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이라는 거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거고 조 단위의 금액을 써도 그 시장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부동산은 금액도 훨씬 크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훨씬 넓고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서울, 수도권, 인천 이걸 포함한 지역이 한 시장이거든요. 네네. 이 한 시장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위기를 돌리려면 어느 한 지역, 뭐 강남만 뭐 산다라고 해서 강남이 올라가면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다른 시장을 돌릴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대중심리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네. 이 대중심리의 특징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여간해서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론자들 중에서도 네. 생각보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네. 집값 하락도 되게 가팔랐다. 네.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에 네. 하락폭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서 올라가는 그 기간도 짧을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소장님께서는 네. 그래도 한 6, 7년 네.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긴 지루한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중심리라는 특징에서 기인을 해서 네. 바닥권에서 올라가려면 누군가 사서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 누군가가 이제 사면 네.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갈 수 없어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먼저 시장이 올라가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장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야 그러면 시장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존재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전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가율과 전세가의 이제 오름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전세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야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예전에 네. 60% 정도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다 이 네, 정도만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50%가 지금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은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전세가율보다 네. 올해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가가 같이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저도 네. 듣긴 들었.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도 전세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질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사실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 기간에 사실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전세가율이 이제 역대 최고치 뭐 서울로 치면 한 70에서 75%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좀 인기가 없는 아파트들은 이제 80%대. 그다음에 정말 인기 없는 것들은 90%대. 90%대. 그게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때 매매 시장을 자동적으로 올려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갭 투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때 즈음이 돼야. 그렇죠. 예. 갭 투자가 이 정도면 예. 진짜 미쳤다. 뭐 무피 투자도 예. 나오고 막 이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 다시 만들어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제 그런 세상이 올까? 네.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게 항상 그 시장을 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이번 장은 달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르다. 근데 똑같아요, 진짜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우리나라 상품을 잘 이해하면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거를 완전히 사실 예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제가 좋다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지 않고 자꾸 임대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집을 안 사고 네. 전세를 놓지 않고 이제 월세를 놓으려고. 네, 그렇죠. 그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매매가는 계속 투자자들이 집을 더 안 사고 무주택자도 집을 안 사요. 예. 그럼 당연히 집값 떨어지겠죠. 예. 집값 떨어지니까 집값은 계속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위에서는 떨어지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그럼 딱 붙는 거예요. 저도 신문에서 오늘도 보고 왔거든요. 네. 대출을 네. 이제는 뭐 금리를 나라에서 뭐 특례로 해서 특례 5%. 보증. 근데 저는 뭐 4%대라고 신문 나오는데 사실 그거 5%대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네. 그리고 최장 50년까지 네, 네. 와, 그게 과연 싼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 갖고 뭐 한시적인 이주택자들한테 3년 동안 네. 유예시켜 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매매가 네. 좀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온기가 좀 돈다. 네. 이런 신문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급매가 들어가고 지금 매도가 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면 네. 여기가 바닥 정도쯤 아닐까? 네, 네. 라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온기로 끝나요. 다시 이제 냉방으로 또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게 네. 워낙 이제 그 거래량도 적고, 뭐 급매물도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소진되는 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일부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시장을 돌릴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나 이러면 그게 또 이렇게 상승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또 다른 게 네. 그 시장 상태에 따라서 거래량이 그 나타내는 지표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거래량이 늘면 네네. 뭐 상승 신호다. 네네. 얼마만큼 늘면? 예전 평균 뭐 서울 기준에 요즘 뭐 1,000건도 네. 안 되는 그런 네, 네. 거래 말고 뭐 서울이 이때까지 뭐 평균 뭐 네, 몇천 건이 네. 됐으면 그 정도가 되면 정상 시장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거래량에서 사실 그 상승이나 이 시장을 돌리려고 네. 이렇게 한다라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안에 거래량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질적인. 그래서 제가 적극성이라는 표현, 이거를 어떻게 뭐 정량화하기도 참 어렵고 해서 적극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수자의 적극성이 늘어난 거래가 늘어나야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네. 거래량이 늘더라도 매수의 적극성은 제자리인데 네. 매도의 적극성이 늘면서 거래량이 느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소장님 정말 한 7년, 2030년 즈음은 돼야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기? 물론 1, 2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2023년 1월이니까 너무 멀지 않나? 네. 너무.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 집을 산다라는 생각도 실제로 사는 것보다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리한 전세로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자, 이걸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네. 집을 사는 게 왜 집을 사려고 할까요? 주거의 안정성,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 있다는 거.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데 손을 잃어요. 그럼 마음 편안할까요? 아니죠. 물론 이렇게 재산도 올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가 만족을 돼야 돼요. 재산을 잃지 않거나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성도 꾀야 되고. 그럼 이거를 둘 다 만족하는 게 시장별로 달라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면서 주거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바로 임대예요. 지금은 왜 그럼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사려고 하느냐? 그건 뭐냐면 상승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사라 해도 안 사요.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적어도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발 사세요 해도 미쳤냐. 집을 사면 내가 손해인데 주거 안정성은 집값 손해를 하면서 내가 주거 안정성이 가져봤자 내가 마음이 편하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로 들어가면 집을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는데 그럼 집을 쫓겨날 수 있지 않냐. 쫓겨나지도 않아요. 임대인이 오히려 제발 남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주거 안정성도 꾀하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주인이 혹시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이런 이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임대를 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이제 감수하는데 이게 감수할 만한 게 내가 재산상 손실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의 특징 때문에 강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매 시장이나 이런 데에 뛰어들 필요도 없겠네요?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경매 가격보다 더 떨어진 경매 가격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공부는 하되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청약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청약 의미가 없죠. 지금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이 지켜져야 최소한 지켜져야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켜지더라도 이게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해요. 지켜줘도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가격이면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뭐 청약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지방에서 계속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제 온 지가 이제 뭐 횟수로 이제 몇 년이 안 돼서 그런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야, 역시 서울 살아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봐, 서울에 저 둔촌 주공인가 저거, 지방 사람입니다.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집값 떨어질까봐, 뭐, 대출도 뭐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지방은 죽어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 둔촌 주공이라는
물론 이제 아파트 이름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아파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징성 네. 왜 요때 네. 요때 뭐 일반 그 이제 그 계약을 할 때쯤 네. 제도를 풀어주고 이런 네.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건지 네.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물론 이거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네. 이쪽 워낙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네, 네. 아니, 뭔데 저게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네. 게 둔촌주공 뭐 세대수가 크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약간은 특수한 상황이 겹쳐서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겹쳐서 뭐 건설회사의 뭐 그런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상은 둔촌주공 구하기가 맞긴 맞아요. 맞는데 서울이어서 그렇고 둔촌주공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금융권과 건설회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PF라는 대출로서 사실 PF 대출이 왜 금융권에서 좋아하냐면 대출 이자가 굉장히 좋고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안에 이자가 높은 거를 빌려줘 가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를 위험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거죠. 금융권 입장에서 피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거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상승장이 되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점점 확대하게 돼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언제 발생하느냐? 하락장으로 넘어갈 때 확대 했는데 네. 이제 리스크가 없던 게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면서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금융권과 건설회사의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아주 취약해지는 사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 집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 네. 사실 레고랜드 사태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레고랜드 사태는 아주 그냥 뭐 세 발의 피처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뭐 이게 파급 효과라는 게 아예 없는 그냥 지방 정부의 뭐 그냥 재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일파만파 퍼졌어요. 네. 그게 주변 여건이 그런 일파만파 그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권과 건설회사의 그 재정 건전성이 더 취약해져 있어요. 이런 재반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둔촌주공의 사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그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져 갔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냥 재건축 조합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우연히도 또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조합과 시공사가 싸웠어요. 맞아요. 싸우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발생하죠. 크레인 막 철수한다 네, 만다. 이게 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비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막 여기저기 발생하는 비용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금융 건전성이나 건설사들이 취약해지니까 돈을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급해진 조합이 막 여기저기 뛰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제 빌렸는데 이게 급전이 된 거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이자가 엄청나게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 한 12%인가 네.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인가 뭐 이렇게 네. 단기로 빌리긴 빌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단기 급전을 엄청난 이자를 주고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레고랜드가 2천억 문제였거든요. 2천억 문제가 200조까지 확대됐었습니다. 그러면 둔촌주공의 지금의 이 사태가 7천억이 넘잖아요. 7천억 사태가 그러면 뭐죠?
700조, 10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둔촌주공이 부도가 나건 미분양이 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다른 현장에서 미분양 나는 거는 그냥 좌시하는 겁니다. 근데 둔촌주공은 지금 우연히 여러 가지 사태가 겹치면서 가만히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둔촌주공 구하기를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일부 이제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뭐 그래 서민은 죽든지 말든지 네. 건설회사는 어쨌든 살리려고 본다 금융회사랑 뭐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제가 여쭈고 싶은 건 그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 둔촌주공이 문제 없이 네. 잘 분양이 되고 네. 할 건지 아니면 저것도 혹시나 뭐 계약이나 이렇게 치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닌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그 규제 해제가 네. 1.3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둔촌주공의 계약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저도 보긴 봤어요. 지금 긴급 속보가 나왔는데 둔촌주공이 그 PF 자금 이거를 해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게 이제 허그가 보증을 서서 이 자금을 해결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왜 들어왔을까요?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으로 보면 둔촌주공이 지금 일반 분양을 해서 지금 계약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당첨자는 이미 네. 발표가 됐고 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률이 80% 정도만 넘어서면 이 계약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계약금으로 지금 단기 3개월짜리 이 단기 급전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다들 귀추가 주목된 부분이 뭐냐면 계약률을 80%를 넘기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허그가 지금 빚보증을 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라는 갑자기 의문이 딱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계약률이 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계약률을 발표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추측이나 상황을 가지고 이제 뭐 예상을 해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기사에서는 뭐 100% 분양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빚보증을 딱 서는 정부 공기관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누구나 갑자기 지금 의문이 드는 게 계약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계약률이 어쩌면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드는 상황으로 지금 갑자기 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인터뷰하면서 계약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한 게 아니고 저도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되는 뉴스만 보고 지금 저도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만약입니다. 정상적으로 80% 이상 계약이 돼서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 말고 계약률이 현저히 낮아서 뭐 저기에 혹시나 이제 뭐 50% 아니면 80% 밑으로 저조해서 허그가 들어갔다라는 가정을 있다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냉각이 가능성이 많죠. 가능성이 많은 게 둔촌주공은 지금 갑자기 상징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을 기점으로 뭐가 서울시장이 좀 변하냐 이런 게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사태가 조금이나마 호전이 되려면 계약률이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률이 낮아졌다. 그럼 미분양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미분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변 다음 앞으로 이어질 현장에서 청약자, 청약 대기자들이 청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지금 네. 굉장히 이제 비싸죠. 물론 이제 나라에서 뭐 대출 금리도 낮추고 예. 예금 금리도 낮추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보통 5, 6%대. 네, 근데 저는 듣기로 사실 7%, 8%대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엔 그렇게 낮아졌다라고 그러던데 이 금리 때면 네. 부동산이나 무언가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금리대가 최소한 3%대나 3, 4%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야 네. 이 부동산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신호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네.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네. 부동산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추세를 돌리진 못해요.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리가 1%가 되면 폭등할까요? 1%가 되면 네. 지금 생각에는 네. 그 정도 금리 되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폭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어요.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금리가 시장을 조종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시장에 따라서 금리의 영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방향이 다르면 아주 거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사이클로 봤을 때 네. 상승 사이클에서 그렇죠. 상승 사이클인데 저금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겠죠. 그런데 상승 사이클인데 고금리다. 효과 없어요. 상승합니다. 뭐 10%, 20%, 물론 20%는 좀 너무하겠지만 네. 10% 넘어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고금리여도. 고금리면 야 부담이 되는데 누가 집을 사겠냐? 아니에요. 고금리로 예를 들면 5% 예를 들면 10%다. 그러면 1년이면 뭐 만약 1억을 대출을 받으면 10%면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받으면 1년에 1억을 손해 보는 거죠. 근데 10억으로 집을 샀는데 1년에 뭐 3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집을 삽니까 안 삽니까? 집을 사죠. 사죠. 그럼 확신이 있다 그러면. 네. 근데 시장에서 계속 상승하면 그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의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금리야. 고금리인데 금리가 좀 내려가요. 그러면 집을 살까요? 안 사죠.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래서 일본이 일본 예를 제가 요즘 많이 드는데 일본이 제로금리잖아요. 근데 왜 집값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로금리여도 대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사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리고 금리의 영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의 부동산하고 달라요. 움직이는 폭이 월등하게 큽니다. 커요. 상승장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하락장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변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승폭이 크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집에 대해서 네. 가지는 생각이 네. 이제 다른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겠다 맞죠? 그렇죠.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스스로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 네. 집은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살아야지. 네, 네. 그걸 사서 막 그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 집값 오르면 뭐요?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네. 기분 막 좋고. 네. 그게 또 자연스럽고 제 주변이 다 행복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다 뭐예요? 다 뭐 그래 뭐 잘 지내재 하면서 네. 설 때 얼굴이나 한번 보자. 뭐 그게 이제 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네. 부동산 뭐 투기꾼이란 표현이거든요. 투자자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집을 사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집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장 참여자가 아니에요. 집을 내놓거나 팔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행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참여자가 됩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자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냐? 유일하게 다 거주 목적이 없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만 사고 팔고 하는 목적으로 귀결되어 있어요. 보통 이거 보시는 분들은 네. 나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본인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가서 사세요. 근데 왜 고민해요? 집값 떨어질까 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 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생각보다 목적보다 집값이 떨어지냐 올라가냐가 더 우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미 정해놓은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이 좋냐? 나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냐? 아니냐? 본인이 더 잘 알죠. 그걸 왜 물어봐? 근데 다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확실하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 대출 받지 않아요. 대출 받아서 안 삽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2% 3%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락장이면 안 받아요. 집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표적인 이제 사이클론자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사이클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인구 문제가 이제 제가 지난달에 뭐 18,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너무 적다라는 건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올해부터 인원수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럴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로 우리가 쭉 계속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요? 미친다면 이렇게 소장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해와셨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건가요? 이론의 수정은 없고요. 영향은 많이 줍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준가요? 일단 제가 인구도 2차 요인으로 그때 규정을 하는데 인구 2차 요인의 특징은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낸다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집값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배하는 하락 요인은 바로 인구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 요인이 나중에 시장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나중에 상승할 때 제가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할 때 인구 요인이 이걸 막고 계속 하락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지 못해요. 상승으로 돌아갑니다. 그거 부분도 제가 장담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은 그러니까 대형 평수를 너무 많이 안 지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삶의 질도 많이 올라왔고 넓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가구에 있는 가구의 거주자 수는 줄었지만 근데 집을 너무 큰 집을 안 짓고 다 뭐 84제곱미터로 맞추거나 그 이하로 지었기 때문에 큰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져서 혹시 나중에 오를 때 그쪽 방향이 더 상승기에는 더 많이 오를 요인은 있습니까? 큰 집이 더 많이 오르냐? 많이 오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인데 뭐 40평대를 사겠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여러분들이 사서 올라가느냐 올라가니까 사느냐. 저는 올라가니까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이거는 이제 사실 설명이 굉장히 긴데 이것도 전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항상 저는 자동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사지 않아도 절대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절대 안 산다.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러분은 그때 마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소형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인데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10평대나 아니면 20평대 보고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자,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사려고 하고 있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싸요. 근데 대형 평형이 40평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변에 대형 평형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인 가구인데. 저거 싸니까 소형 평형을 사시겠다. 아니죠. 오르는 거 사야죠.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걸 사게 됩니다. 올라가는 걸 사는 거예요. 올라갈 거를 사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여도 40평대를 사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착각하느냐? 바로 이전, 지금 지내왔던 방금 전의 사이클에서 소형 평형이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형 평형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형 평형이 올라갔으니까 이 원인은 뭐냐? 야,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막 증가하고 있었네. 그러면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면 여기서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대형 평형이 올라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형 평형이 진짜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갖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1인 가구도 이제 집 넓고 좋지. 돈도 많이 벌고 네. 각자 그러니까 관리비는 그거는 야, 집 좋은 거에 비하면 관리비 좀 많이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실제로요. 구축 아파트, 정말 오래된 아파트는 비례하거든요. 정말 많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평당 10,000원 이런 식 나와요. 그래서 20평대는 20만 원, 30평대는 30만 원, 50평대는 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새 아파트는 안 그래요. 비슷해요. 진짜로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살아봤거든요. 새 아파트에 다 살아봤는데 50평대 살아도 30만 원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관리비 부담도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든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물가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아파트 이렇게 보니까 22평 아파트가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평당 500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요즘 건축비가 얼만데? 땅값 아무리 지방이라 그거에다가 이제 500만 원 언더면 그러면 지금 새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최소 그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금 사놓으면 상승기에 오면 얘도 같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 아파트 500만 원 예를 들면 5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이하의 가격대에 오면 한번 투자의 목적으로 사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는 동의는 하는데 원인이 잘못됐어요. 원인이 그냥 상승 기니까 올라가니까 사는 거지. 그게 분양가가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짜리라서 올라간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죠. 요즘 집값이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분양가는 안 떨어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지금은 분양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이 되면 여기에서 쓰레기 같은 집도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승장에 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상승장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전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지으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지방 대구 같은 데는 정말 분양이 앞에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인구가 대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네. 그런 분양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이런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고 네. 저렇게 새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게 놔둬서 이 상황이 와버리니까 네. 지금 뭐 방법이 안 생긴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지방 서울은 일단은 배제하고 지방에서 네. 미분양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속 분양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인 건지 아니면 정부나 이런 데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러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부는 네. 법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네. 행위를 할 때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분양을 막으려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건설사가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나는 미분양 나더라도 상관없다. 나 지금 분양하겠다. 그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못 막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지금 계속 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거의 이것도 시장의 논리로서 수렴되는 결과가 네, 이런 생겨나죠. 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로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래 양도세 네, 면제 네. 그리고 네. 이제 DSR은 안 된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법으로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DSR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시켜 주든지 이런 것까지 해주면 네. 그때는 네.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그때 또 올랐지 않느냐. 2007년, 2008년 그때도 네. 다 해주고 나니까 결국은 오르더라. 만약에 이 정도 정책까지 나오면 네. 물론 답은 아니라고 그러실 거는 같은데 한 번쯤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게 시기상으로는 오르는 게 맞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히 겹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면제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요즘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때 분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고객들이 와서 양도세 면제가 딱 생기는 날 제가 전화해가지고 고객들 막 그동안에 와서 이제 상담하고 그냥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좀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좀 뭔가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다 돌려서 네. 나오라 지금 해서 상담을 또 해요. 양도세 면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야 될 때입니다.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올라야 양도세를 내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야, 양도세라는 건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야 양도 차익이라는 게 생겨야 내는 세금인데 양도 차익이 안 생기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무슨 효과야? 이게 무슨 부양책이야?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만큼 지금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 사고 가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상담한 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면제가 지금 상황에서 진짜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네. 근데 그게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기가 된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갈 시기가 되어서 전세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양도세 면제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사는데 올라가요. 안 사면 안 살수록 올라갑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네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이 부동산 세상이 그러니까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저는 이것만 연구했고 다른 나라를 말하라면 저는 우리나라와 특성이 다르니까 제가 다른 나라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하는 이 속도가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빠른 건 사실입니까? 네 빠릅니다.
빠른데 왜 빠르냐를 알아야죠. 그만큼 하락 속도가 빠른 거고, 그럼 왜 하락 속도가 빠르냐? 그만큼 유례가 없었던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빠르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파트나 이런데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이사 때문에 뭐 네. 학교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 전세를 들어갈 때 꼭 네.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를 들어갈 때 가장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이 있는 거는 일단 내 전세금을 통해서 완전히 갚아지는지,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특약을 넣어놨다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실행을 해요. 네. 근데 재수없게 내가 이런 예외적인 사람한테 걸리면 지금 돈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금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세를 얻을 때.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거의 장점은 뭐냐? 네. 전세금이 아주 싸요. 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이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요. 대출금이 싼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싼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융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거는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걸 피하면 여러분들이 싸게 전세금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자체를 놓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대출금 플러스, 그러니까 대출금도 실제 1억을 빌리는 이 대출금이 아니고, 네.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120%, 맞습니다. 120%를 그 근저당권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 120% 플러스 내 전세금, 네. 이게 매매 시세죠. 예. 그래가지고 매매 시세가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네. 보통은 안전한 구간은 한 7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안전한 구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걸 더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지금처럼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70%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 IMF와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사례거든요.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70%도 불안하니까 뭐 60%, 50% 정도 범위 하에서 대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외에 불안한 거는 포기를 해야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대비를 한다라면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되죠. 이런 경우 조금 뭐 70% 범위다, 네. 뭐 이런 거는 불안하다. 그럼 보증보험을 들면 이런 경우는 아마 보증보험이 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안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싼 기회를 오히려 대출금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전세금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일부러 놓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양 시장은 여전히 안 좋겠다 맞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이 생길 만큼 싼 분양가가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서울에서도 아마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상황 하에서도 아마 싼 분양가가 이제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제자리에 있을 것이냐,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예상을 해서 이 분양가가 안전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상황이 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정책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진짜 정책 입안자라 그러면 나 진짜 부동산 정책 이거 하나는 꼭 만들고 싶다 이런 정책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저는 없애고 싶어요. 없앤다고요? 네. 세금 내라고? 네.
이것 때문에 저는 투기 현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이 원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네, 좋다라고 아마 이 얘기 나가면 욕이 바가지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본 거죠. 댓글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는 안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 정부가 가장 잘못 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 거꾸로 쓰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막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 더 강하게 써야 되거든요. 네, 가격을 더 낮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리면 가격이 낮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락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미분양이 더 쌓이게 돼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분양가가 더 높아야 네. 사람들이 좀 덜 사게 되죠.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써버려요. 그러면 뭐냐? 아주 시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러니까 청약 열기가 어마어마해지죠. 그 열기가 일반 시장으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제 처음 생길 때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열기를 강하게 하거나 아예 더 침체를 만들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제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댓글에 욕이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데 네. 1가구 1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를 네. 없애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양도세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크게 상승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켜주는 미리 좀 차단시켜주면 올라가는 속도나 폭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으로 돈 번 사람은 네. 돈을 내야 그건 맞죠. 그런 게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게 없는데 비과세 혜택이 되면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 떼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세금 한 푼 안 주고 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걸 노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청약제도나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진짜 복잡한 세제가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비과세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셨던 분 중에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네. 계셔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거주 요건을 만들죠. 거주 요건을 만들었더니 또 이게 이제 산정 기간에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지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세금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소장님, 네. 이렇게 하락기에는 네.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네. 뭐 먹고 삽니까? 글쎄요. 저도 하락장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분명히 하락장이 되면 아무리 제가 하락을 얘기하고 해도 조회수 줄어들고 제 강의도 잘 안 팔리고 이미 책도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뭐 나름의 이제 어떻게 보완 대책들은 있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근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번 하락장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시고 그것도 강한 어조로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맞추셔갖고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인기도 끄시고 팬들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게와 시선들이 쏠려 있습니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맞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고요. 예, 지금 저 때문에 오히려 또 사이클이 변형이 오지 않을까 그 정도의 영향력. 걱정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지금 그 거래 절벽에 네. 제가 약간이나마 일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상승장 때도 지금 제 입을 보고 계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울지 사이클에 저는 저로 인해서 사이클의 변형이 오면 안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지금 충분히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신껏 앞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욕을 먹더라도 뭐 욕 먹는 거는 이제 뭐 거의 그 당연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 방송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소장님을 만나 뵐 때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던데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또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진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이 뭔가 다른,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2023년에 그 이제 이현철 소장님을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다음번에 만나 뵀을 때는 어떤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2023년 1월달 희망차게 한번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